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교환의 흔적의 역사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뭐 본격적인 100세 시대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올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 기준으로 보니까 기대 수명이 한 82세라 그러는데요. 네. 남자가 78.5세고 여자가 뭐 85.1세. 그러고 보니까 남자들이 좀 한 6.5년 정도 덜 사네요. 그래서 남자들이 불쌍하지 않나. 그래서 이마영 기자도 남편한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무엇보다도 병 없이 살아야 될 텐데요. 골골 90, 뭐 골골 100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삶의 질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게 좋은 것만 아닐 텐데요. 예, 모두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건강 이야기인가요? 예, 뭐 기록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옛 임금들의 질병, 그다음에 건강 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마영 기자는 혹시 그 고려조선 임금들이 어느 정도 살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고려하고 조선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한 40세? 예, 네.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는요. 고려 임금이 한 34명이었는데요. 평균 수명이 43 정도 됐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중에는 뭐 창왕 같은 경우는 9살에 죽었고 뭐 충모강은 11살에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비운의 뭐 여절한 임금들도 있는데 그 25대 충렬왕 같은 경우는 만 72살, 그러니까 72살로 해서 가장 장수한 임금이고 네. 태조 왕건은 뭐 66년, 그 광종은 50년, 성종은 뭐 37년을 살았다 그러고요. 그 공민왕 같은 경우는 44살에 피살이 됐어요. 자기가 이제 그 미남자들을 뽑았었는데 자제위라고 해가지고요. 네. 근데 그 홍윤이라는 사람한테 피살이 되는 그런 뭐 그 불운의 뭐 이 왕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조금 뒤니까 약간 늘어났나요? 네, 뭐 약간 그렇습니다. 뭐 조선 그 27대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을 계산을 해보니까 47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그 단종 같은 경우는 이제 삼촌 그 세조죠. 그 쫓겨나갖고 어린 나이에 이제 숨을 거둬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요절한 건데 16살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 단종을 빼더라도 한 48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오래 산 분은 누구? 예, 뭐 잘 아시겠죠. 뭐 영조 임금인데요. 만 82살, 82살에 네. 돌아가셨는데 52년간이나 임금 자리에 있었습니다. 52년간 임금 자리에 있으면 사실 파란만장한 일이 많아가지고 네. 실록에 보면은 영조 실록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뭐 무슨 내용을 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일이 많았고 은미한 그런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뭐 이복형을 죽였니 뭐 무슨 밀란이 일어났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 굉장히 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셨고요. 그 나라를 세운 태조 이성계 이분은 뭐 73살에 돌아가셨네요. 그 재위는 6년밖에 못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나라를 건국하시려다가 너무 힘을 쏟았는지 아니면 뒤에 이제 보면 아들끼리 막 싸웠잖아요. 그래서 네.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신물이 나고 뭐 염증이 나서 이제 그만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아들끼리만 싸우지 않았다면 더 뭐 좀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82살이면 요즘 사람들만큼 살았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 황제들은 어땠어요? 예, 진시황 이래 뭐 한 335명의 제왕이 있었다 그럽니다. 뭐 그 중에 이제 그 남북주 시대고 5호 16국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당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제 뭐 5대 10국 이렇게 이제 아주 뭐 이렇게 굉장히 군림한 사람들이 군주들이 막 이렇게 난립했던 그런 그 제왕들을 빼면 235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의 평균을 재보니까 평균 39살 정도였다 그럽니다. 예. 그래도 임금들의 수명은 백성들의 평균 수명보다는 높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네. 백성들 뭐 얼마나 살았는지 뭐 알 수가 있네요. 근데 아마도 연구 결과를 보면 그 백성들의 평균 수명이 30살도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체 뭐 유아 사망률이 높았을 거고요. 위생관념도 없었을 거고, 그다음에 보건 의료 시스템도 이제 엉망이었을 테니까 네. 아마 그랬겠죠. 그래도 뭐 임금 역할을 하는 게 매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임금 노릇을 하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한나라 유학자 동중서라는 분 계시잖아요. 이분이 네. 이제 그 유교의 국교화를 이룬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임금의 자리를 아주 흥미롭게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임금 왕자를 보라 이거죠. 한자. 그 보면 3번 가로획을 이렇게 긋고 가운데다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쭉 이어서 이제 왕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3개의 가로획 이거는 이제 하늘
그 땅 사람을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네. 그 하늘 땅 사람을 관통시켜주는 그 세로획으로 관통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왕이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결국은 뭐냐면 왕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땅과 사람을 하늘과 소통시켜주는 매개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예를 들자면 그 제정일치 시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임금이라는 자리가 하늘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제정일치니까요. 당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겠죠. 그 바로 이제 하늘의 명을 땅과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요. 땅과 사람의 일을 하늘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을 소통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고 백성도 다스렸던 그런 분이라는 거죠. 지금보다 훨씬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똑같은 거는 이제 소통을 하게 네. 한다는 거, 그거는 되게 이제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요. 만기칠람이라는 단어가 이제 임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만기칠람이라는 표현, 이 주제로 제가 다시 한번 할 건데요. 이 상서라고 해서 서경이라는 거 유교 경전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천자, 그러니까 군주는 하루에 10,000가지 일을 처리한다 해가지고 이제 일일 만기 혹은 네. 일리 만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만기칠람이라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리 1,000명을 받았다 그래도 사실은 하루에 어떻게 10,000가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는 건데 그 신하들도 계속 임금들을 계속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금은 태양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태양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태양이 뜨기 전에 일어나야 하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 임금 보고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아주 족치는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또 뭐 많이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백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거고 또 설상가상으로 주색에도 빠졌을 것이시니 그러니까 네. 주색에도 빠졌을 것이니 만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담 하나를 들려드리자면 중종 때 이제 그 이희민이라는 시독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욕심 가운데 색욕이 제일 큰 것이니까 주상께서도 더욱 경계하세요. 이런 말을 했는데 여담이고요. 임금들 가운데 이제 역시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임금도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조, 숙종, 광희군, 선조 이런 분들이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그랬죠. 지금도 그렇지만 멘탈이 강해야 네, 임금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몸에 고름이 생기는 종기 그것도 이제 사망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고요. 근데 실록을 읽어보면요, 아주 그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아주 많이 나옵니다. 1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멸균 소독, 항생제가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제가 네. 60년대 이제 초등학교 하고 그랬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눈다랗기가 많이 나고 이렇게 보면 고름이 이렇게 많이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코 올리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 코 닦는 그런 이렇게 휴지 같은 거나 이렇게 이렇게 걸고 휴지가 아니라 수건 같은 것도 걸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50년 전에 그 정도 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는데 조선시대 때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네. 소독이 안 되고 항생제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종기가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다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문종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등창에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다가 결국 이제 돌아가셨는데 등창이 엄청났다 그럽니다. 종기 길이가 1자가량 됐다. 와. 그리고 넓이가 5치에서 6치 정도 됐다. 이런 식으로 하고 창근의 크기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종기는 뿌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옛날에 이명래 고약 하면은 뿌리를 잘 잡는다 그래갖고 되게 잘 듣는다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종기의 뿌리가 엄지손가락만한 것이 6개가 나왔다. 이런 식의 어떤 실록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창을 고칠 때는 문종 고칠 때 보면은 고약, 그러니까 거머리 이런 것까지 동원이 됐다 그러거든요. 네. 그 정조임금도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승하 직전에 등골뼈 아래부터 목 뒤 머리까지 여기저기 부어올랐는데 종기의 크기가 어떤 거는 연정만큼이나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름이 잠깐 흘렀는데 적삼을 스미고 요 자리까지 번졌다. 그래서 잠깐 동안 흘러나온 피고름이 거의 몇 단에 됐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고 네. 효정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로 이제 종기가 번졌어요. 그래서 이제 침을 맞다가 어떻게 보면 의료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아까 이제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현종도 이제 종기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다른 임금들도 이런저런 병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많습니다. 그 예종의 경우는 이제 족질이 고질병이었다 그러고 성종의 경우는 11살 때 더위병이라 그러는데요.
아마 일사열사병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인사불성이 된 적도 있었고요. 네. 20년이 되도록 이제 여름철만 되면 재발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성종 같은 경우 또 이제 천식, 설사, 수전증, 종기 뭐 이런 걸로 고생을 하다가 38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똥물을 드신 임금이 있다고요? 아주 민망한 말인데 네.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네. 중종 임금이 그랬는데요. 그 중종 실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중종이 심혈과 갈증을 호소한다. 그러니까 네. 혀가 갈라지고 입이 마르고 손바닥에도 이제 열이 있고 뭐 이런 뭐 이렇게 증세가 있으니까 그 어이들이 이제 특별한 약물을 처방을 하는데 야인 건수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야인 건수가 동의보감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심한 열을 다스리는 데 쓴다. 잘 마른 것을 가루로 만들어 끓는 물에 거품을 내어 먹는다 이렇겠습니다. 잘 마른 것은 뭐냐면 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똥물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동의보감에는 그 똥도 남자 똥이 좋다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뭐 여자 똥은 왜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중종이 이제 야인 건수를 마시니까 조금 병세가 호전됐다 이렇게 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 호전이 됐군요. 네. 천하의 폭군이라고 알고 있는 연산군에게 아첨군들이 희한한 약을 진상했다고요. 중종 반정이 일어난 다음에 내이은 어이들 이 나쁜 놈들이다라고 해서 탄핵하는 이제 목소리들이 아주 터져 나오는데요. 망측한 탄핵도 있었습니다. 뭐라냐면 내의원들이 연산군 시절에 연산군의 양기를 도와서 음욕을 채우게 하려고 네. 풀벌레와 뱀을 진상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연산군 어떻게 보면 폭군의 기지를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잘 옆에서 아부아첨을 떤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탄핵을 하니까 중종 임금이 그 정도 뭐 진짜 풀벌레를 사용했는지 뱀을 사용했는지 잘 모르지 않냐. 그래서 이제 처벌하지는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산군 같은 경우는 주색에 빠져가지고 속에 이제 뭐 번열증이라는 게 이제 열이 나고 답답한 증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소변이 잦고 뭐 이렇게 고생을 했다 그러는데 주색에 뭐 이런 병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다 그럽니다. 인종은 너무 효자여서 요절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뭐 아버지 중종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예. 야인 건수 뭐 그래서 똥물을 마셨다고 이제 표현이 있는데 아들인 인종이 이제 그 아버지한테 올리는 똥물 그거를 미리 반드시 먼저 맛봤다 그러는데 사실 뭐 얼마나 효성이 지극하면 그랬겠어요. 예. 지금 생각에 아무리 이제 부자지간이라도 그럴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이마영 기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애기 똥도 별로. 네, 이거 어렵죠. 저도 네. 아마 장담 못 하겠습니다. 아무리 뭐 효성이 있다 그래도.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인정 효성이 좀 지나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슬퍼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너무 슬퍼하셔갖고 8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가 위독하니까 20일이 넘도록 밤을 꼬박 새웠다 그러고요. 곡기를 끊었다 그럽니다. 자리를 옆에서 지켰고요. 그다음에 5일 동안이나 이제 음료를 마시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슬퍼했다 그러는데 초상을 치를 때까지도 이제 염장 그러니까 전혀 그 소금 절임을 하지 않았고 또 먹지도 않았고 고깃국을 좀 제발 드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았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뭐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도 예. 이 아버지의 동선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여기는 아버지가 앉아 계신 곳이고 예. 저기는 기대신 곳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슬피 울고 하다가 결국 이제 슬픔에 못 이겨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요. 저도 반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90이 넘으신 노모가 계신데 네. 어떤 아들인가 저도 이 인정을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마영 기자는 그 효성을 다 하시면 아니 뭐 효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부끄럽죠.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되돌아봐야겠습니다. 네. 뭐 뭐니 해도 이제 세종대왕의 질병이 궁금한데요. 이제 언뜻 듣기로는 온갖 병을 다 알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뭐 실록을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그 뭐 망고의 성군 이러잖아요. 근데 지독한 공벌레였고 또 일벌레였습니다. 네. 그 재위가 32년을 하셨는데요. 그 날마다 이제 새벽 저 2-3시쯤에 이제 일어나셔갖고 밤늦게까지 일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해동의 요순이다 이런 또 별명을 얻었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 글을 읽을 때 보면은 반드시 100번씩 읽었다 그럽니다. 예. 그 좌전 초사는 200번씩 읽었다 그러는데 좌전이라는 건 뭐냐면 공자가 지은 역사서가 있잖아요. 춘추. 예. 춘추를 해설한 책이거든요. 그리고 초사는 뭐냐면 중국 초나라 시대 때 그 글을 모은 책인데 초나라 시대의 어떤 그 저 애국자는 구런의 어떤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포함해 가지고 초나라 시대의 글을 모은 책인데 예. 이것들은 뭐 200번씩 읽었다 그러고요. 또 뭐 중병이 걸렸는데도 이제 글 읽기를 멈추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태종이잖아요. 예. 내시를 시켜가지고
세종의 책을 모두 다 걷어들였다 그럽니다. 제발 좀 책 좀 읽지 말라고. 근데 딱 한 권의 책이 이제 병풍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이 구소구간이라 그래가지고 구양수와 소동파의 편지 모음집이었다 그런 예. 거거든요. 그거를 세종이 이제 1100번이나 읽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책이 없으니까 요 책이라도 그 파고 들어가고 1100번 읽었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엄청난 열정인데요. 학구파에다가 워커홀릭에다가 네. 대단하십니다. 예, 그뿐인가요? 뭐 세종이 뭐 돌아가신 뒤에 어떤 부흥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매일 사경이 이제 보면 새벽 1시에 3시 사이거든요. 그때 벌써 일어나셔 갖고 조회를 받고 정서를 돌보고 또 신하들 차례로 이제 접견을 하고 그게 이제 윤대라 그러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경연을 게을리지 않고 또 업무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등이 요순이라 이런 말을로 불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지독한 일벌레이기도 네. 하셨던 거죠. 예. 그랬으니까 몸과 마음이 정상일 수가 없었겠네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세종이요. 이 식습관에 약간 문제가 계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고기가 아니면 전혀 술알을 들지 않을 정도로 육식을 좋아했다 그러는데요. 예. 예를 들자면 이제 세종이 1418년에 즉위를 하시거든요. 근데 상왕이 된 태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상은 사냥을 좋아하지도 않고 몸도 뚱뚱하시니까 예. 건강을 좀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습관이 좀 잘못된 네. 데다가 운동도 좀 하지 않으니까 이제 비만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세종의 몸을 좀 아프게 한 거죠. 얼마나 뚱뚱했을까 네. 궁금합니다. 명나라 사신을 만나라 초주감이 되어서 관까지 짜맞췄다고요. 예, 그 1425년의 일인데요. 그때 이제 두통, 이질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명나라 사신이 왔는데 그 당시에 명나라 황제가 홍의제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부고를 네. 들고 이제 조선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어떻게 보면 천자국이 왔으니까 그 제후국의 왕이 임금이 이제 공례라는 게 이제 울고 우는 그런 예거든요. 그걸 해야 네. 되는데 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관 옆에 그 이 짜 맞추고 너무 이제 흉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어렵다 네. 이럴 수가 있으니까 관을 짜서 밖에다 두고 이렇게 공례까지 하고 그랬다는 건데요. 결국 외교적인 결례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 투혼을 발휘하게 된 거죠. 네, 엄청 컨디션이 안 좋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병을 달고 살았어요. 네, 저는 그래서 세종 임금을 그 앉아 있는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걸어 다니시지 않으셨잖아요. 운동을 네.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는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특히 당뇨병이 심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실록을 보면 아주 생생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 1439년 기록을 보면 하루에 물 한 동이 이상을 마셨을 정도로 소갈이 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소갈이라는 건 당뇨병입니다. 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당뇨가 합병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실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왼쪽 눈이 아파서 안막을 가렸고 오른쪽 눈도 어두워서 한 걸음 사이에 사람도 분간할 수 없었다 이렇게 토로를 하는데요. 네. 사실 저도 이제 그 당뇨 혈당이 높았을 때는 물을 엄청나게 마셨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심해지는 게 뭐냐면은 이 피에 설탕기가 많아지는 거니까 얼마나 끈적끈적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 설탕기가 많아서 끈적끈적한 피가 이 끝으로는 흐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 실핏줄로 흐르질 않으니까 피가 통하지 않게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가락 끝이라는 게 이제 괴사가 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신장이 이제 그것도 망가질 수가 있고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눈에 가는 실핏줄이 터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네. 피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아마도 그 이 세종 임금이 그런 당뇨 합병증으로 굉장히 고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괜찮으신 거죠?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그 또 세종도 엄청 고생을 하셨겠네요. 뭐 하여튼 뭐 그런 병뿐만 아니라요. 당뇨뿐만 아니라 하여튼 신경계통, 그러니까 풍질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뭐 두 어깨 사이가 찌르는 듯이 아프다. 네. 그런 아픈 증세가 고질병이 되었다. 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리 부종, 요로 결석, 수전증 뭐 이런 걸 알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한 병력이 많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걸 보고서 놀랬던 게 제 병력하고 약간 비슷한 건데 당뇨 지금 고치고 있지만은 지금 네. 아주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 요로결석도 걸려서 한번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네. 그 신경계통이 어깨 아프고 이런 것도 지금도 제가 고질병 같은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런 병 보면 제가 세종하고 닮지 않았나 생각하는 병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세종도 세종이지만 중흥군주라고 불리는 정조 임금도 지독한 일벌레였죠. 예, 그 정조가 신하들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백성과 조정이 염려가 돼서
밤마다 침상을 맴돈다. 날마다 늙고 지쳐간다. 이런 표현이 있고 바빠서 틈내기가 어렵다. 다구는 소리 들으면서 잠들었다가 그제야 밥을 먹는다. 네. 정력이 갈수록 소모될 뿐이다. 책을 읽고 문서를 보느라 뭐 심혈이 모두 메말랐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편지 쓰고 독서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종이 만만치 않은 대단한 분이시네요. 예, 하여튼 이 정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만기 칠남에 대한 뭐 이런 팟캐스트를 할 때 다시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조 임금도 가슴 열병, 등창 이런 걸로 굉장히 괴로워하시다가 결국 48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임금들의 업무 스트레스는 대단했을 것 같아요. 사실 뿌리는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주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 뿌리는 아마 그 중국 상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3,300년 전에 갑골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갑골문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거북이. 예, 그러니까 그 거북 등에 이제 불을 쬐면은요, 거기 네. 이제 그 빠직하고 이렇게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갈라질 거 아닙니까? 갈라진 모양을 보면서 이제 임금의 기륭, 나라의 기륭을 판단하는 건데요. 네. 보면은 그 모양이 빠직하면서 이렇게 표현이 나잖아요. 그거를 조짐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 우리가 그 한자로 조자를 보면 이렇게 그 일조 이조 할 때 그 조자를 보면은 약간 그 거북등이 갈라진 표현 모습이거든요. 상형 문자가. 그래서 네. 이제 그 조짐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기륭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점을 친 다음에 이제 그 결과 그걸 이제 상형 문자를 해갖고 거북등에 새겨 놓는 게 그게 이제 각골문입니다. 그것이 네. 발견이 되는 건데, 그 어떤 각골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재앙이 오겠습니까? 하고 묻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그 이 임금이 정신병,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그 기륭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점치는 사람이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 표현에 뭐라 그러냐면 심질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심이라는 게 그 상형 문자로 오늘의 요즘에 보면 하트 모양 있잖아요. 네. 그 하트 모양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제 글을 보면 나오는데, 책이나 글을 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그 보면 이제 사랑이 뜻하는 하트 모양이 어떻게 문양이 이 각골문에서 시작됐다라는 말도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뭐 몇 년 전에 2년 전에 아마 이모티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랑을 뜻하는 이모티콘 하트 모양, 이것이 이제 상나라 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기사를 썼는데요. 이게 인터넷에서 엄청난 화제가 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해갖고 기사를 계속 이렇게 흑대행사하는 그런 어뷰징이 엄청나게 심해서 제가 기사를 먼저 썼는데 제 존재는 아무 뭐 문제가 없이 그냥 뭐 몇백 개의 글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어뷰징이 굉장히 그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게 마음의 병이 심했다라는 네. 걸 이제 알려주는 각골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엔 뭐 누가 처음 썼는지 알기 네, 힘들죠. 그 요즘 특정 개념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네. 조선의 임금 중에 스트레스에 빠진 임금들이 누가 또 있나요? 대부분이겠지만은요. 근데 실록에 나온 걸 보면 숙종 임금이 이런 표현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뭐냐면 세자 시절부터 화증, 그러니까 자기가 벌컥 화를 내고 뭐 이런 증세가 있었다. 그러니까 즉위한 후에는 이제 정사를 주관하게 되면서 노심초사하는 바람에 수염이 다 하얗게 변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래요. 성미가 느긋하지 못해가지고 뭐 처리해야 될 정사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냥 버려두지 못한다. 식사도 거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그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몸이 고달퍼서 파래졌다, 그걸 노체라 그럽니다. 네. 그 현기증마저 발작을 하고 뭐 이랬다고 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스스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심화증이 한 30년 지병이다, 이렇게 토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염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미가 느긋하지 못해 처리할 정사가 있으면 버려두지 못한다. 이게 저를 말하는 거 아, 같아요. 그럴까요? 네, 내가 찔리는데요. 저도 좀 그렇습니다. 네. 그 숙종은 장희빈과 인현왕후 여자들을 괴롭히는 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자업자득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천벌을 받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뭐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또 황국 전치를 많이 했거든요. 황국이라는 게 이제 쿠데타를 많이 스스로 일으켰다는 건데, 네. 황국이라고 해서 많은 이제 신하들을 죽이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남인 뭐 죽이고 뭐 예를 들면 뭐 서인 뭐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숙종의 이상한 이 증세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 그럽니다. 실록을 읽어보면은 그 어머니 명성황후가 뭐라 그러냐면은, 주상은 어릴 적부터 희노애락의 감정이 들쭉날쭉해가지고 변덕이 들꽃듯한다. 그러니 늘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누구한테 하냐면 인현왕후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숙종의 부인한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얘기를 하냐면 예. 그 당시에 이제 저 숙종이 장희빈을 이제 궁으로 데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장희빈이 잘못하면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명성황후가 임금이 지금 저 원래 성격이 아주 이 변덕이 심하니까 잘못하면 중전이 고달파질 수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완전 나쁜 남자인 것 예,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조울증 이런 거 아닌가? 조울증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네. 또 숙종 얘기를 또 할게요. 제가 네. 그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남자라는 타이틀로 한번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음병이 거의 정신병 수준이었다는 건가요? 예, 그거 이제 숙종 말고도 이제 선조. 아, 선조. 특별히 이제 선조가 더 그런 건데요. 네. 사실 선조가 누굽니까? 백성을 두 번이나 이제 전란의 소용돌이에 빠뜨린 그런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선조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좀 한 나라를 책임진 뭐 나라님인데 지도자인데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책임을 자기가 이제 절감을 하게 됐겠죠. 근데 이게 그뿐만이 아니고 신하들 또 이제 명나라 이런 사신들이 와가지고 이 세자 그 광해군이죠. 네. 말 양해해라 임금 자리를 넘겨라라고 자꾸 꾸준히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를 하거든요.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실록이나 연려실 기술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자에게 빨리 양해하셔라. 네. 세자가 굉장히 현명한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선조가 위기감이 뭐 상상을 초월했겠어요. 근데 본인도 임금 노릇이 싫다고 여러 번 말을 했다는데요. 사실은 뭐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4년 전이니까 1588년이죠. 네. 뭐라 그랬냐면 심질 때문에 반드시 이게 광기가 날 것 같다. 발끝짝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선의를 하겠다. 임금자리 물려주겠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제발 좀 날 좀 가볍게 여겨달라고 이제 신하들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행동이 이제 임진왜란 일어나면서 더 심해진 건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임론이 자꾸 비등하게 되니까 뭐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일어나고 한 7개월 뒤에 이제 11월인데요. 1592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질이 고질이 됐다. 불을 대해도 춥고 눈을 씹어도 열이 생기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달리고 근데 이게 유독 경들만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신하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내가 왕위에 하루를 더 있으면 백성들이 하루를 더 걱정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루 왕위를 머물고 있으면 백성들이 하루가 더 괴롭다. 좀 진정성 있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병이 사실 매우 심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보면 계속 그런 이 토로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양쪽 귀가 완전히 먹었다. 신병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쓰러지기를 반복한다. 하루가 1년 같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네. 또 가슴 통증 때문에 아파서 울부짖느라 숨이 끊어질 것 같다. 참 난감하다. 너희들도 내가 먼저 죽으면 후회하지 않겠냐. 어떻게 내 고민, 병을 풀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1598년인데 이거 이제 네. 뭐 예를 들자면 정유재란 뭐 그때죠. 뭐라 그러냐면 정신착란. 으로 이제 크게 울부짖으며 인사불성이 된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본인이.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그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제발 좀 살려주라. 그러면 나란 일에도 다행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정말 좀 심각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좀 대신들도 임금의 뜻을 받아들여서 전이하십시오 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 정상 같은데 대신들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좀 제발 철없는 소리 좀 작작하세요라는 요지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 쇼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이 대신들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존경받는 분들이잖아요. 영의정, 유성룡, 네. 우의정, 이원익 이런 정승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자꾸 선의한다고 그러시는 거냐. 정말 민망하고 답답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심정을 뭐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철없는 소리 작작하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뭐 근데 임금 자리가 어디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뭐 그런 자리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네. 대신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시라고 사실 쉽게 찬성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사실 신하들도 쉽게 선의하라고 맞장구 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또 그래요. 잘못 이렇게 또 그러시라고 하면은 목이 달아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태종 때, 네. 태종 임금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의 마음을 떠보려고 선의를 하겠다라고 이때 싹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양녕대군 때였는데 선의하겠다고 딱 얘기를 하니까 네. 태종의 처남들이요 살짝 웃었다. 그러니까 기쁜 낯을 비쳤다는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래 그게 이제 나중에 들통에 나갔고 너희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뭐 기쁜 낯을 비쳤다며 그래갖고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저 천암 4명이 천암 4명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그 민씨 집안이 거의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되고 태종의 그 왕비죠. 그러니까 그 원경왕후가 한을 품고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정치 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신하들이 그러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라고 할 수 없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네요. 네. 선조는 정말 정치쇼를 했던 건가요? 사실 많은 학자들이 그렇다고 하긴 하는데요. 사실 실록을 읽어보면 제부분도 반드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선조 같은 경우는 그 후에 실어증까지 걸렸거든요. 그래서 뭐 네. 새벽에 뭐 기겁해서 쓰러지기도 했고 뭐 그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57세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많은 병에 걸렸는데 심병, 가슴병이 가장 극심했다라고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조 같은 경우는 이제 백성, 사직, 종묘사직을 이제 도탄에 빠뜨린 임금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하게 되잖아요. 예. 평생 이제 정신병이 괴로워하면서도 이제 임금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었던 뭐 그런 신세를 생각한다면 좀 딱하다는 생각 그런 생각도 뭐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 요즘 가수 신해철 씨 때문에 의료사고 얘기가 아직까지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효종도 의료사고였다고요? 이 이제 뭐 종기가 좀 있었는데요 머리에 근데 그 종기가 그 독이 얼굴에까지 퍼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내의원이죠. 이 어이 신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처방을 해가지고 침을 맞았는데 네. 침이 이제 그치질 않고 솟아 나가지고요. 침이 혈락을 범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허망하게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네. 결국 이 침을 그 처방을 한 신각이라는 그 어인은 교수형을 당했는데 그 종기를 퍼진 이유도 보면 사실은 좀 삼키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 역시 정사 때문이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자가 마침에 이제 그때 중병에 걸려 있었대요. 그래서 그 세자를 돌보느라고 자기의 어떤 종기 이런 거를 이제 돌보진 않았다 그러고 그때 당시에 또 가뭄이 심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이제 건강을 돌볼 틈이 없었고 그때 이제 기우제를 주관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종기 따위는 자기 종기 따위는 이렇게 돌아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직 그러니까 후대를 이은 이제 왕세자의 병 네. 그다음에 백성 걱정하느라고 몸을 돌보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제 뭐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광해군의 스트레스는 순전히 물색을 모르는 대신들 때문이라고요. 사실 광해군도 사실 불쌍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세자 때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조가 아버지가 네. 걸핏하면 이제 뭐 선의하겠다고 자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전긍긍했겠죠.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 저도 잘못하면 역적이 되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임금의 자리를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때는 또 뭐냐면 후금하고 명나라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외교적 그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후금은 막 떠오르는 강국이고 또 명나라는 거의 이제 이 망해가는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이고 대신들이 네. 또 거기에 또 빌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이 신하들이 이제 계속 만기칠라말하고 뭐 사사건건 임금한테 보고하고 막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랬다 그래요. 나도 지금 아프다 화병 때문에 지금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좀 그 급하지 않은 업무는 좀 니들이 좀 알아서 하지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그러고 계속 이제 일을 갖다 줬다 그러고 네. 이제 후금이 한 번은 이제 편지를 보냈다 그럽니다. 뭐냐면 이제 명나라 관계를 끊고 우리하고 이제 그 형제 맹약을 맺어라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하게 되는 편지를 보냈는데 신하들이 이제 이 명나라의 의의를 내세워 가지고 3개월이나 이렇게 막 차일피일하게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신하들의 복지부동 이런 건가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복지부동이죠. 왜냐하면 신하들 얘기로는 명나라가 아직 뭐 남아 있고 명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화의 나라인데 예. 어떻게 그 오랑캐 나라하고 우리가 손을 잡겠냐. 그리고 명나라가 문체가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광해군이 뭐라 하냐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후금은 지금 떠오르는 별인데 네. 지금은 힘을 기를 때지 무슨 명분을 찾을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국가의 존망이 지금 뭐 이 바로 앞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의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한번 처리해 보면 어떠냐고 얘기를 하니까 우의정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제가 그걸 왜 혼자 감당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상의해서 처리하세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끝내 미루게 되는 거죠. 광해군이 몹시도 괴로웠을 것 같은데요. 한숨을 몰아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도 맞지 않겠다는데 누가 맞겠냐. 내가 네. 정말 나라님이 한심하구나 라면서 장탄식을 했다 그러고 이 전쟁이 또 날까 봐 두려운데 전쟁 나면 어떡하냐니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섬찟섬찟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임금인 정종은 동생이 무서워서 임금 자리에 물러났다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요. 저 두 번째 임금이죠. 정종. 네. 이름이 이제 이방관인데 그 임금이 될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장남은 이제 이방우라는 분인데 그분이 고려 충신이어가지고 네. 이분이 이제 그 임금 자리를 안 받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소주를 먹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이니까 방가가 그랬는데 태조 이성계가 뜬금없이 그 저희 계비의 아들인 방석 어린 방석을 세자로 세우니까 네. 그 전 왕후 진짜 어머니 그 방관이 방원이니 이런 분들 이런 그 진짜 아들이 네. 이제 난리가 나갔고 이제 왕자의 난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 이제 그 계비의 아들이 죽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방석 방가가 죽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왕자의 난 끝나고 나서 차마 다섯째 아들인 그 정왕군이죠.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태종 네. 이방원이가 왕을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둘째 형한테 이제 넘겨주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둘째 형으로서는 임금 될 생각도 없었는데 억지로 이제 자리에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동생 그러니까 정한대군 태종 이방원 눈을 마주치질 못했다 그럽니다. 오죽했으면 이제 부인인데요. 정종의 부인이 정한왕후인데 뭐라 그랬냐면 아니 당신은 동생의 눈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는데 빨리 양위하시라고 빨리 그 임금 자리에 물러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애언을 막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정종이 왕위를 물려주고 한 햇수로 한 3년 하셨는데요. 네. 왕위를 딱 물려준 다음에 이제 홀가분한 삶을 살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62세까지 비교적 장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뭐 조카를 죽이고 이제 임금이 된 세조가 있잖아요. 네. 단종을 죽이고 이런 분도 이제 가슴 통증에 시달렸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왕재난을 일으켰던 태종도 이제 풍질, 뭐 관절염 이런 것도 이제 고생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어렵게 어떻게 보면 지존의 자리에 올랐는데 네. 그 임금 자리라는 게 주단이 깔린 행복한 자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임금이 굉장히 외로운 자리였던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백성들을 위해서 두 눈 똑바로 뜨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금왕자의 의미를 좀 다시 살려야 되고 하늘과 사람 뭐 그다음에 땅을 소통시켜주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보다 더 성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은 소통이 아닐까 싶으네요. 그 사람과 네. 사람의 소통도 제대로 시켜주는지 한번 그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상황에 딱 들어받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뭐 몇 년 전에 뭐 솔로 대첩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 싱글들의 모임이 있었다 뭐 그랬잖아요. 10월 네. 24일 날 그때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올해도 뭐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그 비슷한 행사가 있다 그러는데 조선 시대에는 과연 어땠나 솔로들을 뭐 나라가 구제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좀 하든가 아니면 만기칠남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지도자들에게 만기칠남은 과연 필요 악이냐 뭐 이런 네.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영 기자는 둘 중에 어느 게 더 재밌을 것 같으세요? 12월이고 하니까 솔로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 저희 예, 부서에 그렇습니다. 있는 솔로에게 좀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솔로 얘기가 뭐 솔로가 많죠 우리 회사에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솔로 대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오늘도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 재밌는 얘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